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릅니다. 오늘은 인간과 상징을 쓴 저자 카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요. 1913년까지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프로이트가 유아 성욕론, 본능적인 충동의 강조, 그리고 정신 내용을 개인적인 경험에만 한정시키는 것에 반대해서 그와 영구적으로 결별했다고 알려져 있죠. 대신 융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종족적인 경험도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성적 욕구보다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생각 등을 기초로 분석 심리학의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연구에 있어서 그가 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가설이었는데요.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이 조상 또는 종족 전체의 경험, 또 생각과 관련이 있는 원시적인 감정, 공포, 사고, 원시적 성향 등을 포함하는 무의식인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신화, 전설, 꿈, 환상 등이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각인화된 신화나 전설, 꿈, 환상 등은 어떤 기본적인 인간 상황을 나타내는 원형의 이미지라는 융의 생각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제1부 무의식에 대한 접근 편의 꿈의 기능. 불행하게도 꿈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꿈이 전하는 언어는 우리의 마음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과는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찾아 생각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한다. 가령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의 관점이 어지러운 인상을 주지 않도록 되도록 모순되는 비유는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꿈의 얼개는 이와 다르다. 꿈속에서는 서로 모순되거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꿈꾸는 사람에게 쇄도해 온다. 정상적인 시간 감각이 사라지면서 상식적인 것들이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 혹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 깨어 있을 때는 이렇듯 사고에 정돈된 질서를 부여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 무의식의 내용물은 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자칫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자신의 꿈을 따져본 적 있는 사람은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느꼈을 터인데 바로 이러한 차이가 일반인이 꿈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꿈을 깨어 있을 때의 경험의 견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꿈을 무시해버리거나 해몽할 엄두가 나지 않아 두 손을 들고 만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 우리가 다루는 관념은 언뜻 보면 정확하고 잘 통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정확한 것도 잘 통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내가 위에서 한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있을 때의 관념의 의미라는 것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모호해진다. 그 까닭은 우리가 듣거나 경험한 것은 무엇이든 곧 잠재의식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의지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조차 회상될 때마다 무의식의 바탕 색깔을 띠고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 바탕 색깔이 회상되는 관념을 채색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의식적인 인상은 우리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무의식의 의미 요소를 동시에 띠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잠재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잠재적 의미가 어떻게 일상적인 의미를 확장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물론 이 같은 심리적 바탕 색깔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추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되 자기가 처한 특수한 심리 상황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한다. 가령 대화 중에 국가, 재물,
건강, 사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역시 자기가 이해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런 말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다. 말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이 같은 사람에게마저 약간씩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일반적인 개념은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문맥에서 받아들여지고 다소간은 개인적인 양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심리적 체험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의미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개념이 단어와 일치하게 될 경우 그 차이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다지 실제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한 정의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때 그 의미의 편차는 대단히 커진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의 차원에서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서적 색조와 실제 사용 면에서도 그렇다. 원칙적으로 이런 편차는 잠재적으로 발생하며 그렇기에 인지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 같은 의미의 차이를 나날의 필요와는 별 관계가 없는 군더더기 혹은 버려도 상관없는 여분의 뉘앙스로 여기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식의 가장 현실적인 내용물조차 벌써 그 주위에 불확실한 그림자를 거느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대단히 엄밀하게 정의 내린 철학적 혹은 수학적 개념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부여한 의미 외에는 다른 어떤 요소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 역시 심리적 현상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산에 쓰이는 숫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닌다. 숫자는 숫자인 동시에 신화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데 숫자를 쓰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의식 속의 모든 개념은 그 자체의 심리적 연상을 지닌다. 이런 연상은 그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연상 자체는 그 개념의 정상적인, 즉 원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그 개념은 의식의 레벨 아래로 흘러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닌 이러한 잠재적인 측면은 일상생활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리학자는 꿈의 분석에서 무의식을 다루는데 이 꿈의 분석에서는 잠재적인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까닭은 잠재적인 측면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적 사고에 보이지 않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일상적인 사물이나 사고가 개인의 꿈속에서는 강렬한 심리적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물쇠가 채워진 방을 봤다든지 기차를 놓쳤다든지 하는 꿈을 꾸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때로 극도로 심란해하며 잠을 깨기도 하는 것이다. 꿈속의 이미지는 깨어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이미지에 상응하는 개념 또는 경험보다 훨씬 회화적이고 생생하다. 문득 해석하느라 애를 먹었던 내 꿈 하나가 생각난다. 꿈속에서 한 사내가 내 뒤로 다가와 내 등에 올라타려고 했다. 나는 그 사내에 대해서는 그가 내가 어디선가 한 말을 주워 듣고서는 그 말의 의미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괴상하게 왜곡해버린 사람이라는 것 이상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과 사내가 꿈속에서 내 등에 올라타려고 시도했던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전문적인 학문 세계에서는 내가 진술한 내용이 오해되는 일이 종종 있다. 종종 있다기보다는 너무 자주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오해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말하자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적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나는 내 꿈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 꿈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관용구를 회화적인 이미지로 번역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일상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내 등에 기어 오르려면 기어올라 라는 말은 내가 뭐라고 하건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물에나 풍덩 뛰어들어, 즉
너 좋을 대로 해가 되겠는데 이러한 관용구도 꿈속에서는 실제로 호수에 풍덩 뛰어드는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꿈의 이미지는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은유적인 방법을 써서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꿈이 의도적으로 의미를 위장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담겨있는 회화적인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 어떤 사실을 되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언어에서든 사고에서든 공상적인 요소는 버려야 한다고 배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원시적 심성의 특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상실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떤 사물이나 관념이 지닌 공상적, 심리적 연상은 모두 무의식의 영역으로 쓸어 넣어버렸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아직도 이 같은 심리적 특징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동식물이나 어느 돌이나 바위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영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밀림에 사는 어떤 부족은 대낮에 야행성 동물을 보면 그것이 잠시 동물로 둔갑한 주의라고 믿는다. 경우에 따라서 초원의 혼 혹은 자기네 부족 선조의 영혼이라고 믿기도 한다. 미개인에게는 한 그루의 나무가 일상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개인이 볼 때 나무는 자신의 고유한 영혼과 목소리를 지니며 그 나무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 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기까지도 한다. 남아메리카의 어떤 인디언 부족은 깃털도 날개도 부리도 없으면서 저희 부족은 붉은 아라라 앵무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는 까닭은 미개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세계와는 달리 사물과 사물 사이에 분명한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가 영위하는 사물의 세계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이른바 심리적 동일성 혹은 신비적 관여라고 부르는 것이 제거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미개인들의 세계에 다양한 색채와 풍부한 환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 연상의 후광이다. 이런 것들을 제거한 지 혹은 잃어버린 지 하도 오래되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나도 이제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경계 저쪽에 잠복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따금씩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도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떠오른 것으로 여기고 만다. 교육도 많이 받고 지능도 높은 사람들이 이상한 꿈이나 공상, 때로는 환상에 충격을 받고 상담하러 나를 찾아온 예가 몇 번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현실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병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개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자기의 정신건강을 의심하기에 앞서 주물이나 정령이나 신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다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교한 문명에서 유래한 여러 공포는 미개인들이 악령의 탓으로 돌리는 공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수도 있다. 현대 문명인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간혹 떠오르는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의사 노릇을 하다가 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염화제의 수은으로 하늘나라를 깡그리 소독하는 꿈을 꾸면서 아주 달게 잤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소독하면서 관찰했지만 하느님 같은 것은 없더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 환자에게서 신경증 혹은 신경증보다 더 위험한 병증을 본다. 말하자면 이 환자의 경우 하느님 혹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 신경증 혹은 모종의 공포증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대상은 이름에 있어서나 특성에 있어서 훨씬 나쁜 쪽으로 변질된 것이다. 암 공포증에 관해 상담하러 왔던 한 철학 교수가 있었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악성 종양이 있을 것이라는
강박적인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아무 탈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말꼬리에 그러나 문제가 될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자,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공포는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문득 나타나 그를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그 자신도 어떻게 해볼 지경 없이 그 세력이 확장되어 버린 것이다. 미게이는 귀신에게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교육받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심리적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악령에 의한 재앙은 적어도 미개인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가설이다. 그러나 문명인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자기의 바보스러운 상상력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전제를 깨부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강박이라는 원시적 현상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단지 다르게, 불유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현대인과 미개인의 몇 가지 차이점을 서로 견주어 봤다. 이 같은 비교는 인간의 상징 형성과 그 경향, 그리고 그러한 상징의 표현에서 꿈이 맡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까닭인 즉슨 많은 꿈이 미개인의 사고, 신화 또는 제의와 유사한 이미지 혹은 심리적 연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이 꿈의 이미지를 고태의 잔재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꿈의 내용이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에 잔존해온 심리적 요소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무의식을 의식의 부속물쯤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그 뒤의 연구를 통해 나는 이러한 관점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연상과 이미지는 무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고 누구의 꿈에서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이런 종류의 연상과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절대로 생명이 없는, 따라서 무의미한 잔재가 아니다. 이러한 연상과 이미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역사성을 지니는 성격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기도 하다. 이 연상이나 이미지는 우리의 생각의 의식적인 표현 양식과 보다 원시적이고 보다 다채로운 회화적 표현 양식 사이에 하나의 다리를 놓아준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에 직접적인 호소를 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회화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성이 있는 연상이나 이미지는 합리적인 의식 세계와 본능의 세계를 잇는 다리 노릇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명화된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여러 가지 관념에서 정서적 에너지를 깡그리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념에 진솔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대화 중에 그런 관념을 응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런 관념을 소개할 때면 의례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강한 느낌을 갖게 하자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바로 꿈의 언어다. 꿈의 상징체계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터무니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이라도 고집스레 깔아뭉개는 것으로 유명한 한 부인이 있었다. 이런 여자와는 밤새도록 싸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남의 말은 옳든 그르든 아예 듣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이 다른 길을 통해 이 부인에게 접근했다. 어느 날 밤 이 여자는 중요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모임을 주최하는 집 안주인이 이 여자에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모여 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부인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마구간이었다. 이 꿈의 언어는 어지간히 멍청한 사람이라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이 부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 드는 이 꿈의 메시지를 용인하려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꿈의 언어가 지닌 비아냥거리는 메시지의 의미를 인정했다. 무의식에서 날아오는 이 같은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의식적인 삶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서 깡그리 노출되어 있다.
타인의 삶의 양식은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하며 직장이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개성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끔 만든다. 이러한 경향은 외적인 대상에 집착하는, 말하자면 외향적인 태도로 사물을 보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내적인 인격을 의심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의식이 편견이나 오류나 공상, 그리고 유아적인 욕구에 훼손되면 될수록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는 자꾸만 벌어져서 결국은 신경직적 분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삶이 부자연스러워지고 필경은 건강한 본능과 자연과 진실에서 자꾸만 멀어진다. 꿈의 일반적인 기능은 꿈 소재를 산출함으로써 심적 평형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꿈은 이로써 섬세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게 한다. 나는 이것을 우리 심리 구조에서의 꿈의 보완적 역할이라고 부른다. 비현실적인 이상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과 어울리지 않게 과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거나 추락하는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늘을 날거나 추락하는 꿈은 그들의 인격적 결함을 보상해주는 동시에 목하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계획이나 걷고 있는 도정이 위험한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꿈의 경고가 무시되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경고를 무시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위기라고 하는 결과는 기나긴 무의식 역사를 지닌다. 즉, 우리는 위험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이를 깨닫지 못해도 무의식에 깨닫는 수도 있다. 무의식은 그러니까 꿈을 통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꿈은 이런 식으로 자주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그러나 늘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꿈을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자비의 손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꿈은 자비의 손길 노릇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심지어는 파멸의 손길 노릇을 할 때도 있다. 꿈은 함정 노릇을 하기도 한다. 꿈은 이따금 크로이소스 왕에게 내려진 델포의 신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크로이소스 왕은 델포이에 있는 신전에서 할리스강 건너편 거대한 왕국 하나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신탁을 받은 바 있다. 크로이소스 왕이 이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안 것은 할리스강 건너편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해 자기 왕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신탁이 말하는 멸망하는 왕국은 적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꿈을 나룰 때 고지식한 태도를 준수하는 사람은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꿈은 인간의 편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다. 꿈은 아름답고 너그러운 동시에 잔혹할 수도 있는 여신의 정신을 담은 자연의 숨결에서 솟아난다고 보아도 좋다. 원시인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합리적인 현대인 이상으로 본능에 지배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명화 과정에서 우리의 현대인들은 의식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심층에서 점차 분리시켜 왔고, 급기야는 심리현상의 바탕인 신체적 기반에서도 분리시키고 만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본능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행히도 그것은 무의식의 일부로 남아 꿈의 형태로 남아 나타난다. 이 본능적 현상은 그 특성상 대단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앞에서 말한 꿈의 보상적 기능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적 안정을 위해 나아가서는 생리적 건강을 위해 의식과 무의식은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고 서로 평행을 이루며 작용해야 한다. 만일 이 양자가 서로 분리되거나 분열되면 심리적 장애가 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꿈 상징은 인간 마음의 본능적인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 부호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빈곤한 의식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잊었던 본능의 언어를 다소 소생시킬 수 있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융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그 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의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알아낼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온전함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